제가 왜 도와드렸냐 그러면은 그 원래 거기 설계 맡겼던 데에서 추가로 이렇게 변경할 사항이 생겨가지고 이거 부탁했더니 150만 원 달라 그랬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작성하는데 한 30초?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윤인철이라고 하고 세무사이자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창업할 때 건축물의 용도 꼭 알고 갔으면 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창업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꽤 곤란을 겪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선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하자면은 용도라는 게 비슷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용도도 있고 용도지역도 있고 지목도 있습니다. 용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나오는 말인데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라는 거는 도시계획에서 토지 용적률 같은 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거라서 용도와 용도지역은 전혀 다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지목은 공간정보관리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 법 이름을 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알기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지적법입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 지적법에서 토지의 주용도에 따라서 토지대장이 적힌 건데 용도는 건축물 대장, 지목은 토지 대장.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과 건물이 다른 게 또 뭐냐? 이거는 무슨 말장난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건축물이라는 거는 하드웨어적인 개념입니다. 건축법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둥, 벽이 있는 것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물리적인 개념이고요. 가설 건축물 아닌데 구축물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구축물은 뭐냐? 건축물인데 건물이 아니네요. 그럼 얘는 누가 정하냐? 이거는 부동산 등기법 관련 같은 데서 대법원 규칙 같은 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등기를 할 때 건물이 되면은 등기부 등본을 따로 만들어 줍니다. 어디서? 토지로부터. 그러면은 여기서 건축물로 구청이 신고를 했는데 건물로 등기소에서 안 받아주면은 그런 게 구축물이 되는 거예요. 얘들은 그러면은 등기부가 없는데 어떻게 되냐? 토지 주인이 그냥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요런 정도 차이 말씀드리고요. 용도는 크게 29가지인데 세부 용도까지 합하면은 100개가 넘습니다. 100 한 4, 50개 되나? 카테고리가 1번부터 29번까지 있습니다. 주택부터 시작해서 뭐 야영장까지 있는데 이 밑에 물론 세부 용도들이 있어가지고 더 많기는 하지만 사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게 자꾸 늘어요. 늘고 또 분류가 더러 변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29개 딱 정했다고 세상이 이렇게만 맞춰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29번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없었어요. 근데 야영장에 불 나가지고 한번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이게 관련 규제가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그때 분류를 넣고 또 다른 규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요즘 데이터 센터, AI 이런 데이터 센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데이터 센터 같은 게 한 20년 전 넘었죠. 90년대 말에 처음에 짓기 시작할 때 어떤 구청에 갔더니 데이터 센터가 뭡니까 했더니 큰 건물에 컴퓨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많이 있으면은 사무실 아닌가요? 그래서 업무시설로 해놓은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많이 갖다 놓고 합니다 했더니 그러면은 뭔가 연구 시설이 아닌가 해서 연구로 해놓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어떤 도시에 가면은 업무시설 건축물 대장 때문에 어떤 데 가면 교육연구시설로 해놓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현재는 방송통신시설에 아예 데이터 센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 집어넣어놨습니다만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많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요. 문화 집회 그 다음에 판매시설, 교육시설, 업무시설 이 정도를 많이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의료시설 같은 게 종합병원 같은 게 해당되는데 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게 되면은 근린생활 만물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린생활이니까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이야기인데 보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 시설이 29개가 있잖아요. 요 중에 주택이나 야영장 같은 거는 빠지지만 여기 있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사이즈가 작으면은 근린생활 시설이 되고 사이즈가 크면은 다른 시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은행의 지점은 근린생활시설이고 본점은 업무시설이고 물론 지점도 크게 있거나 큰 건물이 있으면 업무시설인데 하여튼 기본은 그래요. 그래서 떡가게는 근린생활시설이고 떡 공장은 산업시설이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린만물설은 꼭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이즈가 작으면 근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이즈라는 게 그 가게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전체로 봅니다. 요즘 분양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나는 되게 작은데 이 건물 전체로 따지다 보니까 이제 면적이 넘어가서 용도가 되네 안 되네 해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저만 해도 처음에 사무실을 오피스텔에 한 6개월 정도 잠깐 있었는데 그랬더니 거기 공인중개사분이 심지어 그분은 상가 중개를 꽤 하시는 분인데도 여기
용도가 업무 시설인데 괜찮으시겠냐고 인허가 나냐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제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근린생활시설이라 해야 되는데 업무시설이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근생을 대충 다른 거 다 때려 넣다 보니까 근생은 뭐라 그럴까 유동성이 크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사무실이 원래 업무 보는 데기 때문에 원래 업무시설이 맞는 거라서 그런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하고 차렸는데 실제로 공인중개사분들도 용도에 관련해서 물론 일반인에 비할 바는 아닌데 자신 없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아까 29개를 다시 9개 그룹핑으로 해서 위로 가면 허가고 옆으로 가면 기재 내용 변경이고 밑으로 가면 신고고 이런 게 있는데 그냥 그렇다 정도만 아시고요. 이런 거를 많이 알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런 흐름 정도만 아시고 실제로 업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걸 지켜서 하십시오. 첫째는 원하는 업종이 있으실 겁니다. 음식점이 됐건 학원이 됐건 그러면은 관련 인허가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가능한 건물 용도가 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학원 같으면은 근생이나 아마 아주 제한적으로 사업시설도 되는데 교육연구시설 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 답변이 돌아올 거예요. 두 번째 공인중개사한테 대장상 용도를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이거 직접 떼서 확인 그 돈 주고 공인중개사한테 저기 하는데 왜 리스크를 본인이 무릅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당당히 물어보시면은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당연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가 이종 일반 근린이다, 교육시설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으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번에는 첫 번째 단계에서 들었던 용도랑 딱 맞아요. 그러면은 끝났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되게 잘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아까 29개라고 그랬지만 세부로 들어가면 100개도 넘는다 그랬잖아요. 이종 일반 안에서도 의원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건축과로 전화를 하세요. 관할구청 건축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까 여기 설명 들었죠. 지금 용도가 뭐다. 근데 요거를 나는 뭐로 바꿔야 된다. 라는 현재와 나의 목표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건축가 직원한테 당당하게 물어보십시오. 전화를 해서. 그러면은 용도 변경인지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기재사항 변경 중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그 직원분이 금방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분들은 딱 들으면은 0.5초도 안 걸립니다. 그러면은 허가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딴 데 가세요. 꼭 거기 그건 뒤에 설명드릴게요. 신고도 일단 건축사랑 상담을 하십시오. 여기도 도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셀프로 한다고 왔다 갔다 할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재사항 변경이다. 요거는 현황도 변경이 없으면은 도면을 바꿀 일이 없으면은 셀프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관련되는 이 모든 것들은 셀프로 그냥 민원실 가서 물어 하시면 됩니다. 좀 능수과하게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거 건축 사무실 들고 가면은 한 150만 200만 원 달라 그래요. 그리고 요거 관련되는 내용은 계약 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계약 전에 내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용도 관련된 내용은 집어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맞으면 좋은데 뭔가 바꿔야 된다. 그래서 기재사항 변경은 대부분 쉽게 됩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신고만 돼도 허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신고만 돼도 위약금 없는 해지 조항 있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건축사 비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꽤 비용을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인 중에 건축사가 있어가지고 찾아가잖아요. 요거를 해결해 달라고 잘 안 하려 그러십니다. 건축사들도 특히 좀 아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름 들어본 유명한 건축가나 하여튼 좀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청 앞에 있는 데 가는데 가끔 가다 보면 막 몇백씩 달라 그러고 부르는 게 값인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저희 기장 하나 새로 하시는 데서 기재사항 변경할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도와드렸는데 그거를 제가 왜 도와드렸냐 그러면은 원래 거기 설계 맡겼던 데에서 추가로 이렇게 변경할 사항이 생겨가지고 이거 부탁했더니 150만 원 달라 그랬다더라고요. 부가세 별도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거 작성하는데 한 30초? 그래서 제가 써드리고 그거 150만짜리 서류니까 두 손으로 꼭 들고 교육청 가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만나면은 돈이 많이 들고 심지어 잘 안 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건지 일단 돈 들어갑니다. 허가는 이게 허가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진짜로 꼭 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규모가 있는 분들 같으면 모르겠는데 특히나 건물이 오래됐다 이러면은 다른 것도 다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 때문에 요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새 건물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위약금 없는 해지 가능 조항
꼭 넣으시고 건축사 비용 부담 누가 하는지 이거 꼭 넣으시고 건축사 잘 선임하셔야 됩니다. 도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꼭 건축사가 해야 됩니다. 오늘은 요거까지 말씀드렸고요.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건축물 용도 잘 알아가지고 혼자서 잘 건축물 대장 떼서 잘 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걸 찍은 건 아니고 누구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물어 찾아가라는 것, 그리고 이게 생각과 달랐을 때 어떻게 리스크를 했지 않은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사업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